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간밤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코스피도 큰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2% 가까이 하락한 2,530선까지 내렸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00억 원과 2,000억 원 이상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4,2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1% 가까이 빠졌고 SK하이닉스도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폭락의 2차 전지주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2% 가까이, 에코프로비엠은 3%가량 급락했습니다. 무상 감자 실시 소식에 KG모빌리티는 17% 이상 폭락했고 1,000억 원대 공사 계약이 해지된 범양 건영은 9%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가량 내린 713선으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3원 오른 1,45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특히 비트코인이 크게 밀렸네요. 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2% 이상 하락한 41,911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일제히 떨어지자 나스닥 지수는 4% 급락했고 S&P 500도 2.7%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15.4% 폭락하고 시총 1위 애플도 4.8%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도 5%, 브로드컴도 5.3% 하락하면서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77,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다시 반등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전 11시 20분 현재 3% 넘게 떨어진 79,52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백악관은 시장을 달래는 모습이지만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면서 관세는 불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큰일이며 성과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에 대해서도 내가 할 일은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관세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당장 12일부터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시작되고 다음 달 2일에는 전방위적인 상호관세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월가에선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30%에서 40%로 높였고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반영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백악관은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은 다음 달쯤 해소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2분기부터 감세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주요 기업 CEO들의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정부가 경위를 파악 중인데 첨단 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먼저 민감 국가가 정확히 뭔가요? 네, 민간 국가는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나라를 말하는데요. 국가 안보나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그리고 테러 지원을 하는 나라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명단에는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 나라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산하 연구소 등을 통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민감 국가에 포함되면 어떤 제한을 받게 되나요? 네, 민간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거나 관련 연구에 참여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될 경우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원자력이나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도 우리와의 첨단 기술 협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만큼 연구 참여 등을 섣불리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이 휘청이자 빅테크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빅테크 시리즈 ETF 가운데 한 종목의 신용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어떤 종목을 중단한 건가요? 네, 한국투자증권은 어제 에이스 구글 밸류체인 액티브 종목을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투증권은 내부 기준에 따라 통상적으로 단기 주가 변동성이 커 위험성이 큰 경우 수시로 대출 불가 종목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변경될 시 신규 신용대출과 만기 연장도 중단됩니다. 에이스 구글 밸류체인 액티브는 지난해 6월 상장한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중 하나로 구글 성장세와 아이온큐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미국 증시 부진과 함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에이스 구글 밸류체인 액티브는 전날 종가 기준 지난해 말보다 16.72% 떨어졌고 간밤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의 주가가 4% 넘게 하락하자 ETF 주가는 오늘도 6% 넘게 하락 중입니다. 이렇게 신용대출까지 중단한 이유는 뭔가요? 네, 미국 증시는 지난해 말까지 이른바 트럼프 기대 효과로 호황을 누렸지만 올해 초부터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기 미국 빅테크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에만 22% 넘게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공포가 확대되는 만큼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홈플러스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홈플러스의 어음 거래를 처음으로 중단했고 투자 피해자들은 집단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심각한데 불완전 판매 논란까지 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를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자로 만기된 채권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카드사가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매각해 발행한 유동화 증권 규모는 4천억 원 규모인데요. 금융채권으로 분리되면서 상거래 채권보다 상환이 밀리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 투자자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운용사에서 안전한 채권이 있다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위험에 대한 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자원어치를 구매해서 현재는 상환이 유예된 상태고요. 위험하지 않냐 물어봤을 때 아예 3개월이고 홈플러스인데 홈플러스가 없어지겠어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A씨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파악된 것만 수십억 원이 넘습니다. 다른 투자자 B씨 역시 같은 운용사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일자가 이미 신용등급이 떨어진 2월 28일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부실 징후를 알고도 돈을 투자하게 했다며 유동화 전단체도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은행들은 어음을 부도 처리했다고요. 네, 어제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의 홈플러스 당좌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수표나 어음 업무를 위해 법인은 당좌 예금 계좌를 쓰는데 어음 만기가 돌아오면 은행은 예금주 대신 예금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결제원은 홈플러스를 당좌 거래 중지자로 등록했고 향후 2년간 홈플러스는 두 은행과 거래가 어려워졌는데요. 중지를 해제하려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다 갚고 은행에 증빙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홈플러스 관련 CP 등 장기 채권의 개인 대상 판매 금액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국내 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금리나 요구권 수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버거운 이자 부담에 신청은 늘었지만 대다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나리 기자, 수용률이 얼마나 됐나요? 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금리나 요구권 수용률은 24.4%로 상반기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신용대출 25%대, 주택담보대출은 17%대로 모두 떨어졌습니다.
신청자 10명 중 2명만 금리 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신용 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른 금융권에 비해서도 수용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업권별 평균 수용률을 보면 카드사가 약 67%로 은행 대비 높았고요. 저축은행도 약 40%에 가까워 은행보다 높았습니다. 연도별 수용률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신청 건수가 약 257만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5%인 64만여 건만 수용됐습니다. 1년 전보다 1.6%포인트 낮아진 규모입니다. 반대로 신청 건수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요. 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업권 전반의 신청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은행권에서는 알림 안내가 늘다 보니 일단 신청해보는 사례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뱅킹으로 인해 금리 인하 신청이 쉬워졌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공시 내용 확대 등을 해오고 있는데 조만간 시스템 등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현황을 살피고 실효성을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처럼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업종을 막론하고 카드 이용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웬만해선 잘 줄이지 않는 자녀 교육비마저 줄었다고 하는데요.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이제는 꼭 필요한 소비조차도 줄이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올해 1월 카드 승인 실적에 따르면 소비 관련 대다수 업종에서 카드 매출이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타격을 받았던 숙박 음식업의 1월 카드 매출은 12조 2,700억 원으로 1.8% 떨어졌습니다. 운수업은 지난해 1월 1조 7,800억 원에서 올해 1조 6,500억 원으로 1년 만에 7.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1%,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1.7%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금, 공과금 등이 포함된 1월 카드 승인 실적은 10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 늘어나면서 소비자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잘 아끼지 않는 교육비 지출도 줄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의 카드 매출은 1조 7,4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1년 이후 1월 이후 4년 만에 감소세입니다. 교육 서비스업 카드 매출에는 유치원을 비롯해 정규 교육기관 학원비 등이 포함되는 만큼 교육열이 강한 우리나라에선 관련 카드 매출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분야인데요. 가계 소비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교육비 지출 감소는 그만큼 소비 심리 위축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란 분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명령을 받는 저축은행이 추가로 나올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달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적기 시정 조치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상으로 거론되는 저축은행들은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우선 페퍼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또 했네요. 네, 페퍼저축은행은 어제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달 공시한 100억 원의 증자까지 합쳐 올해 1분기에만 자본을 300억 원 규모로 조달한 건데요. 지난해 유상증자 규모를 올해 1분기도 채 안 돼서 넘어섰습니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가 증자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페퍼는 최근 경기 둔화에 대출 부실이 커지면서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2023년 1,072억 원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고 지난해엔 3분기까지 761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를 앞두고 이제 경영지표 개선에 나선 건데 또 당국이 유심히 보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몇 군데 더 있죠?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진행한 경영 실태 평가 결과를 이미 금융위에 넘겼는데요. 빠르면 오늘 19일 정례회의에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적기 시정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서는 총자산 규모가 10등 이내인 저축은행도 적기 시정 조치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1.84%,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3.99%로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됐습니다. 한편 상상인저축은행의 BIS 비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각각 10.09%, 26.71%로 전분기 대비 더 악화했는데요. 지난해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안국과 라온저축은행보다 3분기 말 기준 재무 건전성이 더 나쁜 상태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정안에는 갑질 방지에 더해 수수료 인하 등 지원책도 담기면서 가격 인하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시정안이 오늘 공개됐죠.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 의결안을 공개하고 오늘부터 3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0년부터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용하면서 배송 상품의 경우 납품업자에게 무료 배송을 강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는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을 판매가로 책정해야 했는데 카카오는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책정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 입장에선 배송비를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카카오에 지불해야 하는 이중 지출을 강제당한 셈입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카카오는 작년 10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자진 시정하겠다고 했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이면서 상생안이 나왔습니다. 자진 시정안, 그러니까 상생안은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우선 납품업체가 상품가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여부, 다시 말해 배송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어떤 배송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차별할 수 없도록 관련 정책도 만들도록 했고 다크 패턴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 책정 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지급 결제 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 판매 수수료를 동계하면서 유료 배송 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마케팅 지원도 병행하면서 최대 200억 상당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물하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결혼식장을 비롯해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갑질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가 실태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실태 조사를 확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결혼 서비스의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데 그 조사의 규모가 눈에 띕니다. 1년 이내 결혼 서비스를 이용한 20에서 40대 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청년 소비자와 이른바 스드메 등 사업자 그리고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층 면접 조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00여 명 수준의 단순 실태 조사가 아니라 대규모의 심층 조사를 벌인다는 뜻입니다. 최대한 자세히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의지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사합니까? 네, 기본적인 계약서의 존재 여부부터 소비자가 예상했던 비용과 계약한 비용 또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비교한다는 목표입니다. 환불 위약금 관련 고지가 제대로 됐는지와 그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하고요. 또 면접을 통해서는 각 주체별로 어떤 정책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업체별 품목별로 환불 위약금 부과 기준이 달라 패키지 계약 시 고지가 어려운 점 등 소비자 불만과 관련된 심층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상반기 중에 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5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수급자가 전체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우선 200만 원이란 기준이 뭔가요? 네,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뜻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건강한 상태에서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 1천 원, 적정 생활비는 192만 1천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4만 9,374명으로 전체 수급자 699만 5,544명 중 0.7%였습니다. 수급자 1,000명 중에 7명만이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8.2%, 4만 8,48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1.8%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직후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 데다 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담당했고 결혼과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까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수급액이 많이 늘어난 편이죠.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한 이후 노령연금을 타가는 사람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해마다 물가 인상에 맞춰서 기본 연금액이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 액수를 늘리려면 가입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 200만 원 수급자는 제도 시행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10명이 처음 나왔고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 불어났으며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껑충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 6,494원에 불과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접는 기술, 이른바 폴더블에서 누가 더 얇게 만드는지, 즉 두께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IT 업체들이 잇따라 슬림한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불을 당겼다는 평가입니다. 조세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테크노가 최근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5 행사 기간 선보인 두께 5.57mm의 스파크 슬림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6 모델보다 2mm가량 더 얇을 뿐 아니라 화질도 아이폰보다 선명합니다. 3중 폴더블 폰인 메이트 XT를 내놓은 화웨이는 액정을 펼쳤을 때 10.2인치 대화면을 구현하면서 3.6mm의 얇은 두께와 360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화웨이에서 독립한 아너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출시한 매직 V3도 펼쳤을 때 두께가 4.3mm, 무게는 200g대 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폴더블 폰의 대중화 약점으로 꼽혀온 무게와 두께마저 극복할 정도로 기술력을 끌어올렸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기술 변화는 최근에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앞서 나가는 측면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서 어느 정도는 좀 선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중국 기업들의 거센 도전에 맞서 다음 달 갤럭시 시리즈 중 역대 가장 얇은 갤럭시 S25 엣지를 내놓습니다. 정확한 두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5mm 후반대로 출시해 휴대성을 높이고 후면에 세라믹 소재 등을 사용해 무게를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애플도 올해 하반기 초슬림 디자인을 적용한 아이폰 17 에어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기기의 성능과 내구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결국 치열한 스마트폰 슬림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